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히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체 더미 위에서 유럽은 완전히 다른 문명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마을 절반이 사라지고 밭은 버려지고 성당종은 장례식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살아남은 농민들이 영주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임금 더 주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세 유럽에서요. 결말부터 말하자면 흑사병 이후 유럽은 더 이상 예전의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값이 올라갔고 농노제는 흔들렸고 교회의 권위는 금이 갔습니다. 도시는 검역과 행정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신뿐 아니라 계약서, 임금, 이생, 국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이쯤 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계가 떠오릅니다. 재택근무, 공급망 붕괴, 의료 시스템, 국가 통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간 뒤 원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돌아간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적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1347년 검은 바다를 건너온 배 한 척이 시칠리아 항구에 도착합니다. 배 안에는 상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유럽은 죽음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배경과 맥락 1347년 가을 시칠리아의 항구도시 메시나에 제노바 상선들이 들어옵니다. 배는 흑해의 카파, 지금의 크림반도 페오도시아 쪽에서 왔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원들 상당수가 이미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목과 겨드랑이에 검은 혹이 부어오른 채 피를 토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병을 아직 흑사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의 분노, 썩은 공기, 혹은 낯선 동방에서 온 저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배들이 유럽의 문을 두드린 순간 중세 유럽의 질서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1348년의 피렌체입니다. 훗날 데카메론을 쓴 조반니 보카치오는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주 차갑게 기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이웃이 이웃을 피하고 장례는 사라지고 시신은 집 앞에 쌓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원래 이기적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공동체를 지탱하던 장치가 너무 빠르게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흑사병은 사람의 몸만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교회, 길드, 장례, 노동, 신뢰 같은 보이지 않는 제도들을 동시에 감염시킨 거죠. 두 번째 장면은 한국입니다. 1348년 말 병은 도식과 런던을 거쳐 북쪽으로 퍼졌고 불과 몇 년 사이 한국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까 살아남은 농민과 노동자의 몸값이 올라간 겁니다. 영주들은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 땅에 묶여있던 농민이 오늘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1349년 노동자 조례를 내리고 1351년에는 노동자 법령으로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에 묶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단순히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과 지배층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이 곧 기존 질서의 붕괴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진 세계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이전처럼 조용히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1381년 한국 농민반란으로 이어집니다. 와트 타일러와 급진 설교자 존 볼은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할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라는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흑사병 이후 사람들이 실제로 느낀 현실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두를 같은 높이로 끌어내린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명령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복종해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 세계와 비교하면 더 흥미롭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는 격리, 마스크, 원격 근무, 필수 노동자, 공급망 붕괴, 국가의 방역 권한 같은 말을 일상어로 받아들였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베네치아와 라구사 같은 항구 도시는 배와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발전시켰고 이것이 훗날 쿼런틴, 즉 40일 격리의 어원이 됩니다. 병은 끝나도 습관은 남습니다. 흑사병 뒤에는 노동의 가격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이 바뀌었고 코로나 뒤에는 일터와 이동, 국가와 개인의 거리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흑사병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중세의 오래된 문장을 지우고 르네상스와 근대의 문법을 천천히 써 내려가게 만든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협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 역시 아직 변화가 끝난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변화가 막 시작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밭은 그대로 있었고 양은 털을 길러냈고 귀족의 저택에는 여전히 빵과 맥주와 장작이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해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한국의 어느 장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농노는 영주의 땅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일하고 정해진 임금을 받고 정해진 의무를 수행해야 했죠. 그런데 흑사병 이후 옆 마을 영주가 속삭입니다. 우리 밭으로 오면 2배를 주겠다. 순간 공포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굶주리며 여기 있어야 하지? 내 노동이 이렇게 비싼 것이었나? 죽음이 지나간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몸값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지배층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351년 한국은 노동자 조례를 내놓습니다.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어버리려 한 거죠. 말하자면 국가가 나서서 너희는 예전처럼 싸게 일해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만들 수 있었지만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귀족들은 종이에 명령을 썼고 노동자들은 발로 대답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떠난 겁니다. 그렇게 유럽의 낡은 질서, 특히 농노제의 단단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매일 사무실에 가야 하지? 왜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 배달 노동자, 간호사, 창고 노동자, 마트 직원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드러났습니다. 흑사병 때도 그랬습니다. 죽음은 잔인했지만 그 뒤에 남은 질문은 놀라울 만큼 현대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두 번째 변화는 도시에서 나타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떠올려 보죠. 상인과 직공, 염색공과 방직공들이 뒤엉킨 도시입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뒤 일손은 부족해지고 임금은 흔들리고 시장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더 많은 돈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길드에 들어갈 권리, 정치의 목소리를 낼 권리, 도시의 일부로 인정받을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378년 피렌체의 치옴피 반란은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양모를 다루던 하층 노동자들이 우리도 이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사건인 거죠. 놀라운 건 전염병이 사람들을 고립시켰는데 그 고립의 끝에서 공동체의 의미가 다시 떠올랐다는 겁니다. 누가 빵을 굽는가? 누가 시신을 묻는가? 누가 병자를 돌보는가? 누가 도시의 문을 지키는가? 평소에는 배경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역사의 정면으로 걸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필수 노동이라는 말을 다시 배운 것처럼 중세 유럽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왕관이나 성벽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항구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에 병이 실려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도망쳤고 때로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몇몇 도시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배를 바로 들이지 않고 일정 기간 바깥에 머물게 한 겁니다. 라구사 같은 도시는 14세기 후반에 격리 규정을 만들었고 이후 콰란타, 즉 40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아는 검역, 코런틴의 개념이 굳어집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것입니다. 흑사병은 중세적 미신만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근대적 행정과 공중보건의 씨앗도 심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기록하고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고 이염을 관리하는 도시의 기술이 생겨난 거죠.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입국 검사, 확진자 동선, 백신 증명, 재택 격리 같은 시스템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불안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 유럽은 단순히 많이 죽은 대륙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흔들리고 신분이 흔들리고 도시가 흔들리고 교회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성직자가 죽었고 너무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었나? 권력자는 무엇을 했나? 나는 예전처럼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질문들이 오래 쌓여 유럽은 조금씩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노동은 더 비싸지고 사람은 더 이동하고 국가는 더 기록하고 개인은 더 많이 의심합니다.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만들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재난이 낡은 문을 세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이동, 의심,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자기 존엄의 감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어쩌면 같은 문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재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생활 방식, 일하는 방식,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계속 바꿔놓거든요. 흑사병 이후 사람들이 예전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듯이 우리 역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이라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클라이맥스. 두 번째 반전은 여기서 옵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계가 무너질 만큼 거대한 사건이었죠. 어떤 마을은 절반이 사라졌고, 어떤 수도원은 기도하던 사람들마저 차례로 쓰러졌고, 부모는 자식을 묻을 힘이 없어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움직인 결정적인 힘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남겨진 빈자리였습니다. 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도 그대로 있었고요. 귀족의 저택도, 교회의 땅도, 밀을 심어야 할 들판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사라진 건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갈 사람, 곡식을 거둘 사람, 빵을 구울 사람, 말을 몰 사람, 벽돌을 나를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유럽 전체에서 가장 귀한 자원이 금도 아니고 성유물도 아니고 왕의 칙령도 아니게 된 겁니다. 바로 평범한 노동자의 몸, 하루의 시간, 손의 기술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한국왕실은 1351년에 임금상한법,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법을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국가는 노동자에게 더 많이 주지 말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남은 농민과 장인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으로는 못합니다. 저쪽 영주가 더 준다는데요.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말이었죠. 태어난 마을, 정해진 신분, 영주의 땅. 그게 인생의 울타리였는데 흑사병 이후에는 그 울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인들에게 죽음을 보여준 게 아니라 협상력을 보여준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기 노동의 가격을 보았어요. 내가 없으면 이 밭은 비어 있다. 내가 없으면 이 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이 도시의 시장도, 교회의 수입도, 귀족의 식탁도 멈춘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중세 사회의 바닥을 흔든 진짜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코로나 이후 세계가 겹쳐 보입니다. 팬데믹 때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사무실이 닫히고, 국경이 막히고, 물류가 끊기고, 병원이 넘치고, 식당과 공장과 학교가 멈췄죠. 그런데 그때 드러난 건 단순히 바이러스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누구의 노동 위에 서 있었는지, 어떤 일이 보이지 않게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는지가 갑자기 조명을 받은 거예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집 안으로 이동했지만 누군가는 계속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진열대를 채우고, 환자를 돌보고, 택배 상자를 옮기고, 서버를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봤죠. 우리는 그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수라면 왜 그전에는 그렇게 낮게 평가되었을까요? 흑사병 이후에 유럽도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농민은 늘 있었기 때문에 싸게 여겨졌고, 장인은 늘 일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반복되는 손의 리듬이라는 거요. 물론 권력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묶으려 했고, 이동을 금지하려 했고, 예전 질서를 되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태어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문장이 한번 생기면 세계는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흑사병 이후 유럽은 단순히 폐허에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더 비싼 노동, 더 흔들리는 봉건제,
더 강해지는 도시, 더 의심받는 교회, 더 계산적인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근대의 씨앗이 떨어진 거죠. 코로나 이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까를 물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상이라고 불렀던 그 세계가 정말 정상적이었나? 흑사병이 중세 유럽의 가격표를 다시 썼다면 코로나는 현대사회의 가치표를 다시 읽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합니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 진짜 변화는 시작된다고요. 마무리. 결국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방식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갑자기 귀해졌다는 겁니다. 들판을 갈 사람, 성벽을 고칠 사람, 옷을 짤 사람, 세금을 낼 사람이 사라지자 세상은 조용히 계산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농노는 더 높은 임금을 요구했고 영주는 예전처럼 명령만으로 사람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흔들렸고 도시는 위생과 격리, 행정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여기서 묘한 반전이 나옵니다. 죽음이 중세의 문을 닫았지만 동시에 근대의 문고리를 잡아당긴 인물이 된 거죠. 코로나 이후의 우리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재택근무, 공급망, 공공의료, 국가의 통제, 개인의 자유. 팬데믹은 지나가도 그 뒤에 남은 생활 방식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흑사병은 먼 과거의 재난이 아니라 이기가 지나간 뒤 사회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새로 발명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유럽을 뒤흔든 또 하나의 공포, 마녀 사냥은 정말 광기였는지 추적해보겠습니다. 댓글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려주세요. 보이 페달의 역사 미스터리 시리즈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